여러분, 매달 날아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올랐네. 혹은 이번 달은 좀 많이 썼나 정도로 확인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는 신경 쓰지만 그 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뒤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지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을 책임지는 회사, 한국전력공사, 줄여서 한전이라고 부르죠. 이 한전의 빚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06조 원입니다. 국내 상장기업 중 단연 1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보다 훨씬 많은 빚입니다. 그것도 한 회사가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전이 하루에 내는 이자만 약 70억 원입니다. 하루에 70억 원? 1년으로 치면 약 2조 5천억 원이 이자로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기는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쓰고 요금도 내는데 이 회사의 빚이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걸까요? 그리고 이 빚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한전 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직면한 에너지 공급망 문제, 중동 분쟁이 우리 전기요금과 생필품 가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큰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주제인데 최대한 쉽고 구체적인 비유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한전은 어떻게 20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됐을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김밥집을 운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재료비가 한 줄에 3, 0원인데 손님들한테 500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팔았냐고요? 손님들이 힘드니까, 가격을 올리면 민심이 나빠지니까 지금은 조금 버티면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겠지 싶어서요. 한전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오는 가격이 킬로와트시당 155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런데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120원이었습니다. 전기를 팔수록 35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가 2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그 결과로 쌓인 누적 영업 손실이 약 47조 8천억 원.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채권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206조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빚의 여파가 전기요금이라는 개인 지출 문제를 넘어서 에너지 안보라는 훨씬 더 큰 문제와 연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요금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 비닐, 섬유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공급이 끊기면서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올라가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초에 국내 대형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에너지는 그냥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는 옷, 쓰는 물건, 먹는 음식의 가격, 일하는 공장의 가동 여부,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의 체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를 3가지 축으로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전 부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풀어가려는지, 중동 의존 에너지 공급망의 위험성과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왜 이렇게 비싸지? 하셨던 분들, 뉴스에서 한전 적자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몰랐던 분들, 중동 분쟁이 우리 물가에 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 하나로 그 큰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도입부에서 한전의 206조 원 부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에너지가 단순한 전기요금 고지서 문제가 아니라는 큰 그림을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본론은 3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전의 부채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왜 전기요금을 쉽게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생겼는지. 두 번째,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리고 중동 분쟁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 번째,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향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팩트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206조 원 부채. 지금 한전은 어떤 상황인가? 도입부에서 한전의 부채가 206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 숫자인지 좀 더 실감나게 설명드릴게요. 2025년 기준 한국전력의 총부채는 약 206조 원, 차입금은 130조 원에 달하며 하루이자 비용만 약 119억 원에 이릅니다. CBCI 하루에 119억 원이 이자로만 나간다는 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이자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4조 원 이상이 이자로만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한전은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탄가스 등 발전연료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2025년 3분기까지 11조 5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토컨포스트 2025년 연간으로는 영업이익 13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CBCI. 그럼 이제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13조 5천억 원을 벌었는데도 부채가 206조 원이라는 건 이 흑자가 몇 년씩 이어져야 겨우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적자 여파로 부채는 200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부채 부담 증가가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실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악순환 구조 라이트 파이낸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확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할 경우 2026년 1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당 마이너스 13.3원이라고 산정했습니다. 기후기 뉴스. 쉽게 말하면 국제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으니 수학적으로는 전기요금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지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고요? 한전의 총 부채가 장기간 200조 원이라는 점이 이번 동결 결정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내수 침체에 따른 민생물가 안정 필요성, 한국전력공사 재무 건전성 악화 및 산업용 고객 이탈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톱스타 뉴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으니 원래대로라면 전기요금도 내려야 하는데 그걸 내리면 한전의 부채를 갚을 재원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확 올리면 서민물가 부담이 커지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생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큐키뉴스 대신 정부는 요금 체계 자체를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낮 시간대 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대는 올리는 방식, 그리고 지역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전 문제에서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2025년 결산 결과 한전이 주당일 540원의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CBCI 오랫동안 적자로 배당을 하지 못했던 한전이 다시 배당을 시작했다는 건 재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은 체코 두코반이 원전을 포함한 해외 원전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익성을 개선할 기회 빈 크립토 코리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중동 분쟁이 우리 전기요금과 생필품에 어떻게 연결되나?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2026년 초 중동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에너지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명 들어보셨죠? 이게 우리한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 즉 중동의 산유국들이 원유를 실어내보내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약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원유의 약 27%,
액화 천연가스의 22%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크립토 엑스체인지.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지 보면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7%이며 이 중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들어옵니다. 99 바이트코인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오고 그 원유의 거의 전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이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에 직접적인 충격이 오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국내 제조업 평균 생산비는 최대 1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석탄 및 석유 제품 생산비는 최대 82.98%까지 급등하고 전력가스 증기 부문 역시 77.71% 상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립토 엑스체인지. 석유 제품 생산비가 82% 오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플라스틱, 비닐, 합성 섬유 이 모든 것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라는 물질의 가격이 폭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자 봉지, 음료 페트병, 배달 용기, 의류 원단까지 줄줄이 가격이 오릅니다. 에너지 위기가 에너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의 가격에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당장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와 LNG 재고가 완충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수개월분의 비축유와 가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의 수급 대응력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AX의 한국은 208일치 전략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인 90일보다 2배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톱스타 뉴스. 그러나 이게 단기 충격을 버티는 완충제이지 구조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아프리카 미주 지역 원유 확대는 장기 계약 구조, 운송 거리 증가에 따른 비용, 설비 적합성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톱스타 뉴스. 여기서 원고에서 언급된 미국산 원유 도입 확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산 원유를 더 많이 가져오면 중동 의존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맞는 방향이긴 한데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국내 대형 정유사들의 설비가 중동산 중지류 처리에 맞춰져 있어서 미국산 경지류를 대량으로 처리하려면 수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건 중장기 과제이고 지금 당장은 비축유를 활용하고 우회 항로를 확보하며 버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우회 루트를 활용할 시 해상운임은 기존 대비 최대 80% 상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BTCC 원유를 돌아서 가져오면 그만큼 운송비가 더 들고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암울한 이야기만 들으셨으니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방향도 말씀드릴게요. 한전 부채 문제의 해결 방향부터 보면 크게 세 가지 경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전 가동률 향상입니다. 2026년에는 세울 3호기와 4호기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원전 이용률도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CBCI 원자력 발전은 일단 지어놓으면 연료비가 석탄이나 가스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도 원전의 발전 비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원전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입니다. 단순히 요금을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시간대별로 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다. 전기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는 비싸게, 여유 있는 시간대는 싸게, 이렇게 하면 수요를 분산시켜 전력 계통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있고 한전의 수익 구조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해외 원전 수출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체코 두쿠반이 원전 5, 6호기를 포함한 해외 원전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형 원전 건설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잉 크립토 코리아 원전을 지어서 파는 것 자체가 수출 산업이 되고 그 수익이 한전의 재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도 방향이 논의됩니다. 원고에서 호주의 FSSP, 연료안보 서비스 지급 제도를
한국형 모델로 참고하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유사들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새로운 원유 도입처를 개발하고 설비를 바꿀 때 드는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는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 안보 투자를 국가가 함께 짊어지는 구조인 거예요.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에너지 저장 기술 발전도 병행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직 안정성 문제가 있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이 발전하면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도 미래에너지원으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며 에너지는 연결된 문제다. 자,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한국 에너지 문제의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전의 206조 원 부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때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리지 못해 쌓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2025년엔 역대 최대 흑자를 냈지만 이 부채를 단숨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전기요금 현실화와 원전 가동률 향상, 해외 수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서서히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그것도 거의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져옵니다. 이 지역에 분쟁이 생기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그 여파가 전기요금부터 생필품 가격까지 우리 일상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당장 비축유가 버텨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묵직한 이야기들을 함께 했습니다. 도입부에서는 한전의 206조 원 부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에너지가 단순한 전기요금 문제가 아니라는 큰 그림을 잡아드렸습니다. 본론에서는 한전의 현재 재무 상황, 중동 의존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복잡한 에너지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은지, 이 두 가지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이 말해주는 것들.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대부분 얼마 나왔네 하고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고지서 한 장 뒤에 얼마나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는지 아시게 됐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던 시절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한전이 전기를 팔수록 적자를 냈다는 것. 그 적자가 쌓이고 쌓여 20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가 됐다는 것. 이 부채의 이자를 갚기 위해 하루 100억 원 가까운 돈이 나간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올리자니 민생 부담이 걱정되고 그냥 두자니 한전 재무가 나빠지는 딜레마가 계속된다는 것.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면 전기요금이 오를 때 또 올렸네, 나쁜 놈들 하고 막연하게 화만 냅니다. 하지만 알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이구나,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향후 원전이 더 돌아가면 나아질 수 있는 건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내 생활비 계획도 더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중동 분쟁, 호르무즈 해협, 나프타 공급망,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 뉴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생기면 원유 가격이 오릅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나프타 가격이 오릅니다.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과 합성 섬유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과자 봉지, 배달용기, 운동복, 생수병 가격이 줄줄이 오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옷을 살 때 그 가격 속에는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모든 물건의 원가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 전체가 들썩이고 에너지가 안정되면 물가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알면 뉴스에서 중동 긴장 고조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단순한 외신이 아니라
곧 기름값이 오를 수 있겠구나. 생필품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식으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이 곧 생활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자, 이렇게 복잡한 에너지 문제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전의 부채를 개인이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을 개인이 막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 공급망을 개인이 바꿀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로 끝내면 너무 허무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절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단순히 전기요금 몇천 원을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에너지 총량을 줄이면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원화 가치가 안정됩니다. 물론 개인 한 명이 아끼는 양은 미미하지만 수천만 명이 조금씩 줄이면 국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 선택, 불필요한 전력 낭비 줄이기. 이런 선택들이 개인의 절약이면서 동시에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둘째, 에너지 관련 정책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원전 추가 가동,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과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지갑에 영향을 주는 생활 정책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지 방향성이 잡힙니다. 셋째, 가계 지출에서 에너지 비용 비중을 인식하시길 권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기름값, 이 에너지 관련 지출이 매월 생활비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 비중이 커지고 그만큼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계 예산을 짤 때 에너지 비용을 고정 지출로 명확하게 잡아두고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에 따라 이 항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감안해 두는 게 현실적인 가계 관리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에너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다. 오늘 영상 전체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국가와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다. 한전의 206조 원 부채는 분명히 심각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2025년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배당을 재개하면서 조금씩 회복의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 추가 가동과 해외 수출 확대가 이어지면 상황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중동 에너지 의존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비축유가 완충 역할을 해주겠지만 근본적인 도입선 다변화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입니다. 그동안은 국제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춰 내 생활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정확한 이해가, 무작정 낙관보다는 현실적인 준비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다음에 받으시면 오늘 영상이 조금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 이 복잡한 에너지 구조의 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신다면 오늘 영상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